사랑해, 정미야. 제주 바닷가 풀빌라. 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남편 민재가 시어머니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있었죠. 나도 사랑해, 민재야. 60이 넘은 시어머니가 소녀처럼 속삭였습니다. 두 사람의 깍지 낀 손가락이 보였어요. 서연이랑 이혼하고 나면 여기서 같이 살자. 그 애가 순순히 놓아줄까? 놓아주게 만들면 되지. 엄마가 원하는 대로. 서연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7년의 결혼 생활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죠. 눈물이 흘렀지만 소리는 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몰랐어요. 서연이 모든 걸 보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아침 6시 서연은 늘 그렇듯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희미한 새벽빛이 들어오고 있었죠. 옆에서 곤히 잠든 남편 민재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신경외과 간호사로 밤샘 근무를 마치고 새벽에 들어온 그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부엌으로 나온 서연은 능숙한 손놀림으로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대학병원 영양사로 일한 지 15년, 그래서인지 주방은 그녀에게 가장 편안한 공간이었죠. 밥솥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배고파요. 아들이 눈을 비비며 나왔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아빠를 꼭 빼닮은 아이였죠. 조금만 기다려. 금방 차려줄게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서연은 시계를 확인했어요. 아침 6시 30분. 정확했습니다. 서연아, 나야. 시어머니 정미가 들어왔습니다. 62살이지만 여전히 활력이 넘치는 분이었죠.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냄비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른 아침부터 무슨 일이세요? 민재 좋아하는 갈비찜 해왔어. 어제 밤 근무였다며? 아무래도 피곤할 것 같아서 영양 보충 좀 하라고. 서연은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은 이런 일이 반복되었죠. 처음엔 고마웠지만 이제는 부담스러웠습니다. 어머님, 제가 다 차려놨는데요. 그래도 이건 특별한 거야. 민재는 어렸을 때부터 이 갈비찜을 제일 좋아했거든. 정미는 주방으로 들어와 자연스럽게 냄비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더니 안방 쪽을 바라보며 물었죠. 우리 아들 아직 자나? 네, 새벽에 들어와서요. 어머, 안 되겠네. 깨워야지. 밥은 때 맞춰 먹어야 해. 서연이 말리기도 전에 정미는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곧 문을 열고 들어가는 소리가 났죠. 민재야, 일어나. 엄마가 내 좋아하는 갈비찜 해왔어. 서연은 깊은 한숨을 삼켰습니다. 결혼 7년, 처음엔 다정한 시어머니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무래도 선이라는 게 없었어요. 지난주에는 민재 속옷을 사들고 왔습니다. 백화점에 갔다가 좋은 게 있길래 라면서요. 그 전주에는 민재가 좋아한다며 직접 만든 반찬을 10가지나 가져왔죠.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하고 민재가 받지 않으면 서연에게 전화해서 물었습니다. 우리 민재 괜찮아? 아픈 건 아니고? 서연은 매번 네, 어머님. 괜찮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었죠. 정미는 꼭 민재와 직접 통화를 해야 안심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을 보며 서연은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민재는 어머니가 가져온 갈비찜을 맛있게 먹고 있었고 정미는 아들이 먹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죠. 민재야, 더 먹어. 살이 빠진 것 같아. 엄마, 충분해요. 그래도 좀 더 먹어. 병원 일이 힘들잖아. 서연이 차려놓은 된장찌개와 반찬들은 거의 손도 대지 않은 채 남았습니다.
아들마저 할머니가 가져온 갈비찜만 먹고 있었죠. 서연아, 너도 많이 먹어. 정미가 서연에게 갈비를 덜어주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받았죠. 그런데 정미의 시선은 여전히 민재에게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가 끝나고 민재가 씻으러 들어가자 정미는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서연아, 우리 민재 요즘 너무 피곤해 보여. 잘 챙겨줘야 해. 네, 어머님. 내가 영양제도 사놨어. 꼭 챙겨 먹이고. 서연은 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일어났죠. 나가볼게. 민재 출근할 때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전해줘. 현관문이 닫히고 서연은 홀로 식탁에 남았습니다. 차려놓은 음식들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죠. 평온해 보이는 이 집에 미묘한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추석 연휴를 일주일 앞둔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서연은 거실에서 연휴 계획을 정리하고 있었죠. 아들과 함께 친정에 다녀올 생각이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서연아, 나야. 시어머니 정미가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들뜬 표정이었죠. 거실 소파에 앉으며 차를 달라고 했습니다. 어머님,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응, 사실 이번 연휴에 친구들이랑 강원도로 요가 리트릿 가기로 했어. 서연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정미가 집을 비운다는 건 흔치 않은 일이었죠. 특히 명절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요가 리트릿이요? 그래, 대학 동창들이 같이 가자고 해서. 나도 가끔은 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잖아. 정미는 핸드백에서 팸플릿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강원도 산속의 고급 리조트였죠. 사흘 동안 진행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좋으시겠어요, 어머님. 서연아, 내가 이해해줘서 고마워. 민재한테는 내가 직접 말할게.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민재가 퇴근해서 들어왔죠. 평소보다 일찍 온 편이었습니다. 엄마도 계셨네요. 민재야, 마침 잘 왔다. 엄마 이번 연휴에 친구들이랑 여행 가기로 했어. 민재는 신발을 벗으며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잘 다녀오세요. 저도 마침 할 얘기가 있었는데. 민재는 거실로 들어와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더니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죠. 나 이번 연휴에 지방 의료봉사 가게 됐어. 병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인데 강원도 산간 지역이야. 서연은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미도 놀란 표정이었죠. 의료봉사? 갑자기 병원에서 간호사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나도 가기로 했어. 사흘에서 나흘 정도 걸릴 것 같아.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미와 민재 둘 다 강원도라고 했죠. 하지만 서로 다른 이유였습니다. 그럼 우리 각자 일정대로 움직이면 되겠네. 정미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평소와 달리 서둘러 나가는 모습이었죠. 나 먼저 갈게. 준비할 게 많아서. 현관문이 닫히고 민재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죠. 시어머니와 남편이 동시에 집을 비운다니. 결혼 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솔직히 홀가분했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의 과도한 관심과 간섭에 지쳐 있었으니까요. 이번 기회에 친정에서 푹 쉬고 올 수 있을 것 같았죠. 나도 엄마 보고 싶었는데 잘 됐네.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려던 참이었죠. 그런데 안방에서 민재가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쪽에서 준비해 주신다고요? 아, 네. 따로 챙길 건 없군요. 전화를 끄는 민재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안방 문을 열고 들어갔죠. 뭐 도와줄까요? 아니야, 별로 없어. 그냥 간단하게만 챙기면 돼. 민재는 서랍에서 옷가지를 꺼내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때 서연의 눈에 이상한 것이 보였죠. 평소 쓰지 않던 향수병이었습니다. 고급 브랜드의 남성 향수였어요. 이거 언제 샀어요? 아, 그거 병원에서 선물 받았어. 이번에 처음 써보려고. 민재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서연은 또 다른 것을 발견했죠. 가방 안쪽 주머니에 작은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진주 목걸이를 넣는 보석 케이스였어요. 그 순간 서연의 머릿속에 스친 것이 있었습니다. 정미가 늘 착용하는 진주 목걸이. 똑같은 케이스였죠. 저게 뭐예요? 응? 아, 그건. 민재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러더니 케이스를 집어들었죠. 엄마가 맡겨놨던 거야. 술이 맡기러 가려고 했는데 깜빡했네. 민재는 케이스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표정이었죠. 하지만 서연의 가슴 한구석에 미세한 파문이 일었습니다. 의료봉사라고 했지만 왜 향수를 챙기는 걸까요? 그것도 새 향수를. 그리고 왜 시어머니의 목걸이, 케이스가 남편 가방에 있는 거죠? 수리를 맡긴다면 왜 의료봉사 가방에 넣어두는 걸까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죠. 시어머니와 남편이 무슨 관계겠어요. 그저 우연의 일치일 뿐이었습니다. 저녁 먹을래요? 응, 금방 갈게. 서연은 안방을 나왔습니다. 부엌으로 향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의 불편함은 가시지 않았죠. 뭔가 이상했습니다. 분명 단순한 일이 아닌 것 같았어요. 저녁 식탁에서 민재는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아들과 장난을 치며 웃고 서연이 차린 음식을 맛있게 먹었죠. 하지만 서연의 시선은 계속 민재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서연은 떠오르는 의심을 억눌렀습니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불안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죠. 이건 분명 단순한 연휴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연휴 첫날 아침이었습니다. 서연은 아들과 함께 친정으로 출발할 준비를 하고 있었죠. 민재는 새벽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의료봉사팀과 함께 이동한다면서요. 시어머니 정미도 어제 저녁에 전화로 인사를 했습니다. 요가 리트릿에 잘 도착했다고요. 서연은 아들 가방을 챙기다가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민재에게서 메시지가 왔더군요. 잘 도착했어. 상간 지역이라 통신이 잘 안 될 수도 있어. 서연은 답장을 보내려다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민재 차의 위치 공유를 해둔 게 기억났죠. 작년에 아들 학원 픽업 때문에 설정해둔 것이었습니다. 무심코 위치 공유 앱을 열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민재의 차 위치가 강원도가 아니었죠. 화면에 표시된 곳은 제주공항 장기 주차장이었습니다. 뭐지? 오류인가? 서연은 앱을 다시 실행했습니다. 여전히 같은 위치였죠. 제주공항 제2주차장. 시간을 확인해 보니 어제 저녁 8시부터 그곳에 있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강원도 의료봉사라고 했는데 왜 차가 제주에 있는 걸까요? 서연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뭔가 착오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때 휴대폰 알림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 정미가 SNS에 게시물을 올렸다는 알림이었어요. 평소 정미는 SNS를 자주 했습니다. 서연도 예의상 팔로우를 해두고 있었죠. 게시물을 열어보니 사진이 있었습니다. 푸른 바다가 배경인 셀카였죠. 해시태그에는 해시태그 힐링, 해시태그 요가 리트릿, 해시태그 친구들과 함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연의 눈이 멈춘 곳이 있었습니다. 사진 뒤편에 보이는 표지판이었죠. 월정리 해변이라고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제주도의 유명한 해변이었어요. 서연의 숨이 가빠졌습니다. 정미도 제주에 있었던 겁니다. 요가 리트릿이 아니라 제주도예요.
그것도 민재와 같은 시간, 같은 섬에 있었죠. 아니야, 우연이야. 그냥 우연의 일치야. 서연은 자신에게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손은 계속 떨렸죠. 다시 정미의 SNS를 확인했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사진을 올렸더군요. 제주 흑돼지 구이 사진이었습니다. 사진을 자세히 보니 테이블에 2개의 수저가 놓여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라고 했지만 테이블은 2인용이었죠. 그리고 맞은편 의자에 걸려 있는 검은색 점퍼. 민재가 즐겨 입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서연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거실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죠. 아침 햇살이 눈부셨지만 서연의 마음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엄마, 언제 가요? 아들이 가방을 메고 나왔습니다. 서연은 애써 미소를 지었죠. 응,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확인할 게 있어서. 서연은 다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죠.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여보, 잘 지내고 있어요? 봉사활동 힘들지 않아요? 10분이 지나서야 답장이 왔습니다. 응, 괜찮아. 지금 환자 돌보느라 바빠. 나중에 연락할게. 서연은 한 가지를 더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강원도 날씨는 어때요? 춥지 않아요? 이번엔 답장이 빨리 왔습니다. 좀 쌀쌀해. 산간 지역이라 그런가 봐. 걱정 마. 서연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제주도의 오늘 날씨는 맑고 따뜻하다고 나와 있었죠. 영상 23도. 반팔을 입어도 될 정도였습니다. 정미에게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머님, 요가 리트릿은 잘하고 계세요? 그럼 너무 좋아. 산속이라 공기도 맑고 조용해. 산속이라고요? 월정리 해변은 바닷가인데요. 서연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때 정미가 또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번엔 스토리였죠. 15초짜리 동영상이었습니다. 카메라가 바다를 훑다가 옆으로 돌았죠. 그 순간 화면에 잠깐 비친 사람이 있었습니다. 민재였습니다.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지만 분명했죠. 정미 옆에서 웃고 있는 민재의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서연은 화면을 멈추고 다시 봤습니다. 틀림없었어요. 남편과 시어머니가 함께 제주 바닷가를 걷고 있었습니다. 둘만이요. 엄마, 괜찮아요? 아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은 정신을 차렸죠. 응, 괜찮아. 그런데 오늘은 외할머니 댁에 못 갈 것 같아. 왜요? 엄마가 급한 일이 생겨서. 너는 외할머니 댁에 먼저 가 있을래? 이모가 데리러 올 거야. 서연은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을 부탁했습니다. 아들을 보낸 뒤 서연은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죠.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가 다시 복잡해졌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함께 제주도에 있다니. 그것도 단둘이서요. 이게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확인해야 해.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해. 서연은 일어섰습니다. 휴대폰으로 제주행 항공편을 검색했죠. 오후 2시 비행기가 있었습니다. 망설임 없이 예약했어요. 짐을 간단히 챙기며 서연은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제발 내가 틀렸다고 해줘. 내가 잘못 본 거라고 해줘. 제발. 집을 나서는 서연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죠. 진실이 무엇이든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향하면서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평화로운 연휴의 거리 풍경이 낯설게 느껴졌죠. 자신만 다른 세계에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민재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야.
봉사활동 잘 진행되고 있어. 걱정 마. 거짓말. 서연은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되뇌었죠. 제발 내가 잘못 본 거였으면 좋겠어. 제발.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요. 서연은 홀로 어둠 속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제주공항에 도착한 서연은 렌터카를 빌렸습니다. 월정리 해변으로 향하는 길, 손은 계속 떨렸죠.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다 빠졌다를 반복했습니다.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에메랄드빛 제주 바다가 눈앞에 펼쳐졌죠. 평소라면 감탄했을 풍경이었지만 지금 서연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월정리 해변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어요. 연휴를 즐기러 온 가족들, 연인들이 웃으며 지나갔죠. 서연은 그들 사이를 헤매며 두 사람을 찾았습니다. 찾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해변가 카페 테라스에 두 사람이 앉아 있었으니까요. 정미와 민재. 마주보고 앉아 와인을 마시고 있었죠. 정미가 무언가 말하자 민재가 크게 웃었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죠. 근처 벤치를 찾아 앉았습니다. 숨을 고르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재였죠.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서연아, 지금 친정이야? 잘 도착했어? 민재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마치 정말로 의료봉사를 하고 있는 것처럼요. 응, 잘 도착했어요. 당신은요? 봉사활동은 잘 되고 있어요? 그럼 잘 진행되고 있어. 아, 잠깐만. 지금 회의 중이라 통화 어려워. 나중에 다시 할게. 그때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파도 소리가 들렸죠. 철썩이는 파도 소리와 갈매기 울음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정미의 목소리도요. 민재야, 여기 와서 사진 찍자. 민재가 황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연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졌죠. 벤치 아래로 떨어진 휴대폰을 줍지도 못하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속 마지막 믿음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직도 아니길 바랐던 한 조각의 희망이 산산조각 났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그런데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서연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다시 렌터카로 돌아갔죠. 시동을 걸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앞으로 나아갔어요. 바다를 등지고 계속 달렸습니다. 어느새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렌터카를 반납하고 대기실로 들어갔죠. 서울행 비행기는 2시간 뒤였습니다. 서연은 구석진 의자에 앉았어요. 그제야 모든 것이 실감났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함께 제주도에 있다는 것. 둘이서 와인을 마시며 웃고 있다는 것. 자신에게는 각자 다른 곳이라고 거짓말했다는 것. 나 지금 뭘 본 거지? 서연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죠. 아니, 대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어요. 비행기에 올라서도 서연은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창밖의 구름을 보면서도 옆자리 승객의 웃음소리를 들으면서도 그저 멍하니 있을 뿐이었죠. 서울에 도착한 것은 밤 9시였습니다.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서연은 계속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어요. 민재에게 메시지를 보낼까 말까 고민했지만 결국 보내지 못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10시가 넘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서연은 그대로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죠. 소파까지 갈 힘도 없었습니다. 울고 싶었지만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목이 막혔죠. 그냥 바닥에 앉아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실 불도 켜지 않은 채로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돌렸죠. 민재인가 싶었지만 아니었습니다. 친정아버지였어요. 아빠, 이른이 넘은 아버지가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구두를 벗고 거실로 걸어왔죠. 바닥에 주저앉은 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서연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딸의 어깨에 손을 올렸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내 동생한테 들었다. 내가 갑자기 제주도 간다고 했다면서.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을 하려 했지만 목이 메었죠. 말 안 해도 안다. 다 보인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서연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연민이 가득했죠. 아빠도 다 아는 나이가 됐다. 세상 일이란 게 늘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도. 서연은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죠. 그 얼굴이 갑자기 흐릿해졌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아빠 나 울어라. 실컷 울어. 아버지는 딸을 안았습니다. 서연은 아버지 품에서 소리 없이 울었죠. 어깨가 들썩였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이웃에게 들릴까 봐서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목소리가 두려웠던 겁니다. 한참을 울고 나니 조금 진정이 됐습니다. 아버지는 주방으로 가서 물을 가져왔죠. 천천히 마셔. 서연은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으로 넘어갔어요. 아빠 어떻게 알았어요? 부모는 다 안다. 자식 표정만 봐도. 아버지는 서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어렸을 때처럼요. 서연아, 지금은 아무 결정도 하지 마라. 지금은 그저 쉬어. 하지만 아빠, 모든 결정은 나중에 해도 늦지 않아. 지금은 내 마음을 추스르는 게 먼저다. 아버지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서연을 일으켜 세웠죠. 오늘은 친정에 가자. 엄마가 기다린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여기 있을게요. 혼자 있고 싶어요. 아버지는 잠시 딸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마음대로 해라. 대신 뭐든 필요하면 언제든 전화해. 아버지가 나가고 서연은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아까와는 달랐죠. 눈빛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무너졌던 눈빛이 아니었어요. 뭔가 결심한 듯한 단단해진 눈빛이었습니다. 서연은 일어섰습니다. 화장실로 가서 얼굴을 씻었죠.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부은 눈, 창백한 얼굴. 하지만 눈동자만은 또렷했어요. 다시 일어서겠어. 반드시. 서연은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작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죠. 오늘 본 것은 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는 않을 거였어요. 밖에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비가 내리기 시작했죠.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빗줄기만 희미하게 보였어요. 하지만 서연의 눈빛은 어둠을 뚫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었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죠. 친정아버지는 아직 돌아가지 않고 부엌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전자에서 물 끓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가 머그잔을 들고 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따뜻한 물이었죠. 꿀을 조금 탄 것 같았습니다. 은은한 단내가 났어요. 서연은 머그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따뜻함이 손바닥으로 전해졌죠. 어렸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학교에서 상처받고 돌아온 날 아버지는 늘 이렇게 따뜻한 물을 타주셨죠. 말보다 먼저 물 한 잔을 건네는 것이 아버지의 방식이었습니다. 서연아, 확인하러 가자. 아버지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추측도 감정도 동요도 없었죠. 그저 사실을 확인하자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토막난 딸의 삶을 수습하겠다는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서연은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깊은 주름 사이로 보이는 눈빛이 흔들림 없이 곧았죠. 그 눈빛이 서연을 지탱해주고 있었습니다. 아빠 무서울까봐 아니야, 너무 무서워서. 말이 끝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었죠. 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없는 위로였어요. 그 침묵이 오히려 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울음 대신 숨을 고르기로 했죠. 지금은 무너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살아야 했어요. 아들을 위해서라도, 자신을 위해서라도 살아내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항공사 앱을 열었죠. 내일 아침 제주행 비행기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도 자신의 휴대폰을 들었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침 7시 비행기가 있네. 아버지가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죠. 아버지는 2장의 표를 예약했습니다. 결제까지 마치고 나서야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죠. 새벽의 고요함 속에서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문득 20살 때가 떠올랐습니다. 첫사랑과 헤어졌을 때도 아버지는 이렇게 곁에 있어 주셨죠. 많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아버지는 변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일어났습니다. 서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죠. 조금 자두렴. 새벽 5시에 깨워줄게.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죠. 잠이 올 것 같지 않았지만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을 위해 힘을 아껴야 했으니까요. 거실에서 아버지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담요를 꺼내는 소리, 소파에 몸을 뉘는 소리. 아버지는 거실에서 새우잠을 자실 생각인 것 같았죠. 서연은 눈을 감은 채로 생각했습니다. 내일 제주에서 무엇을 보게 될까요? 진실이 무엇이든 마주해야 했습니다. 도망칠 수 없었죠. 그때 거실에서 아버지의 낮은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을 걱정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전해졌어요. 서연은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살아야 한다는 마음을 붙들고 길고 어두운 밤을 견뎌내기로 했죠. 제주의 아침은 맑았습니다. 서연과 아버지는 공항에서 나와 택시를 탔죠. 목적지는 정미가 머문다는 프라이빗 풀빌라였습니다. SNS에 올린 사진의 위치 태그로 찾아낸 곳이었어요. 택시가 해안도로를 달렸습니다. 푸른 바다가 차창 너머로 반짝였죠. 평화로운 풍경이었지만 서연의 마음은 폭풍 전야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딸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어요. 잠시 후 도착합니다. 기사님의 말에 서연의 어깨가 경직됐습니다. 언덕 위에 하얀 건물들이 보이기 시작했죠. 고급 리조트였습니다. 독채 빌라들이 넓은 정원 사이로 띄엄띄엄 자리하고 있었어요. 입구에서 내린 두 사람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프런트를 지나 정원길을 걸었죠. 빌라 번호를 확인하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7호. 정미가 SNS에 올린 사진 속 문패 번호였어요. 빌라는 정원 깊숙한 곳에 있었습니다. 프라이빗 수영장이 딸린 독채였죠. 주변은 조용했습니다. 다른 투숙객들의 빌라와도 거리가 있었어요. 문 앞에 섰을 때 서연의 손이 굳어버렸습니다. 움직이려 해도 움직여지지 않았죠. 문틈으로 은은한 조명이 새어나왔습니다.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민재의 웃음소리였습니다. 아버지가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들어 문고리를 잡았죠. 아주 조심스럽게 소리 없이 문을 밀었습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어요. 문이 열리자 거실이 보였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프라이빗 풀이 반짝이고 있었죠. 그리고 그 앞 소파에 두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민재와 정미였습니다. 나란히 앉아 와인잔을 들고 있었죠.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너무 가까웠습니다. 연인들이 앉는 거리였어요. 정미가 민재에게 기댔습니다. 민재는 정미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죠. 와인잔을 맞대며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정미가 웃었어요. 행복한 미소였습니다. 민재의 손이 정미의 손등을 스쳤습니다. 부드러운 손길이었죠. 정미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십지를 깍지 끼듯 손가락을 엮었어요. 서연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쉴 수 없었죠. 다리에 힘이 풀려 쓰러질 것 같았지만 아버지가 팔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때 민재가 정미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가볍게 하지만 다정하게요. 정미는 눈을 감고 그 입맞춤을 받았죠. 사랑해, 정미야. 민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부드러운 목소리였죠. 나도 사랑해, 민재야. 정미가 대답했습니다. 소녀 같은 목소리였어요. 60이 넘은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앳된 표정이었죠. 서연은 그 장면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연인처럼 앉아 있는 모습을요. 아니, 연인 그 자체였습니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었죠. 아버지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딸의 팔을 잡고 서 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 무언의 침묵이 모든 결론이었습니다. 더 이상 확인할 것도 물어볼 것도 없었죠. 민재가 일어섰습니다. 정미의 손을 잡고 일으켰죠. 두 사람이 프라이빗 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손을 잡은 채로요. 여기서 살 수 있다면 좋겠어. 정미가 말했습니다. 그럴 수 있을 거야. 서연이랑 이혼하고 나면. 민재의 대답에 서연은 숨을 삼켰습니다. 이혼. 그 단어가 날카롭게 가슴을 찔렀죠. 그 애가 순순히 놓아줄까? 놓아주게 만들면 되지. 엄마가 원하는 대로. 두 사람의 대화가 계속됐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손을 잡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조용히 들키지 않게 문을 닫았죠. 빌라를 나온 두 사람은 정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서연은 멍하니 앞을 바라보았어요. 방금 본 장면이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습니다. 아빠, 맞다. 다 봤어.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분노를 억누르고 있는 것 같았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죠. 증거를 모아야 한다. 철저하게. 아버지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방금 전 빌라의 위치와 시간을 기록했죠. 저들은 아직 내가 여기 온 줄 모른다. 그게 우리의 무기야.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너질 때가 아니었어요.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진실을 알았으니 싸워야 했죠. 하늘에 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날씨가 변할 것 같았어요. 서연과 아버지는 일어섰습니다. 아직 할 일이 많았으니까요. 서연은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어요. 그저 돌아섰을 뿐이었죠. 발걸음은 차분했습니다. 정원을 가로질러 리조트 입구로 향했어요. 아버지가 뒤따랐습니다. 택시를 불러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제주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죠. 오름과 돌담, 푸른 바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서연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딸의 손을 잡고 있을 뿐이었죠. 거친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그 온기가 서연을 붙잡아주고 있었어요. 공항에 도착했을 때도, 비행기에 올랐을 때도, 서울에 착륙했을 때도 두 사람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서연은 결혼 생활을 장례 치렀죠. 7년이라는 시간을 마음속에서 묻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것은 저녁 6시였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말했어요. 오늘은 친정에서 자거라. 아니에요, 아빠. 여기 있을게요. 서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딸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대신 내일 아침에 데리러 올게. 어디 가는데요? 변호사 사무실. 내가 아는 분이 있어. 아버지가 돌아간 뒤 서연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텅 빈 집이 낯설게 느껴졌죠.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어요. 행복해 보이는 세 사람. 그게 전부 거짓이었다니요. 서연은 사진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서랍에 넣었죠. 하나씩 천천히 집안의 흔적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재의 물건들, 정미가 가져다 준 것들, 모두 한쪽에 모았어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울지는 않았죠. 이미 다 울어버린 것 같았어요. 남은 건 차가운 결심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가 약속대로 왔습니다. 함께 변호사 사무실로 갔죠. 강남의 한 빌딩 15층이었습니다. 변호사는 50대 중반의 여성이었어요. 차분하고 날카로운 인상이었죠. 이혼 전문으로 20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변호사는 서연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중간중간 메모를 하면서요. 이야기가 끝나자 잠시 침묵했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의 관계는 법적으로 정서적 착취와 병적 공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경우는 드물지만 없지는 않아요. 모자 간의 비정상적 애착이 부부관계를 파괴하는 케이스죠. 증거만 확실하다면 충분히 유리합니다. 서연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SNS 캡처, 위치 기록, 통화 내역을 보여주었죠. 좋습니다. 더 필요한 건 제가 조사하겠어요. 사립 탐정도 붙일 겁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양육권은 당연히 어머니가 가져가실 겁니다. 재산 분할도 유리하게 진행될 거예요. 그리고 변호사가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접근금지 명령도 신청하겠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 모두에게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지 않는 쪽을 선택하기로 했으니까요. 사무실을 나온 서연과 아버지는 근처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잠시 쉬었죠. 서연아, 힘들겠지만 잘 견뎌라. 네, 아빠. 내 아들도 지켜야 하잖아.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맞았어요. 아들을 위해서라도 강해져야 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재였죠. 서연은 잠시 화면을 보다가 거절 버튼을 눌렀어요. 곧 메시지가 왔습니다. 서연아, 어디야? 집에 없네? 나 내일 돌아갈게. 서연은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전달했죠. 증거가 될 테니까요. 오후에는 은행에 갔습니다. 통장을 정리하고 새로운 계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부동산 중개소에도 들렀죠. 새로운 집을 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전세 3년짜리로 깨끗한 아파트 있을까요? 초등학교 근처로요. 중개인이 몇 가지 매물을 보여주었습니다. 서연은 꼼꼼히 살폈어요. 아들과 새롭게 시작할 보금자리였으니까요. 저녁 무렵 서연은 친정에 들렀습니다. 어머니가 따뜻한 저녁을 차려주었죠. 아들도 와 있었어요. 엄마, 아빠는 언제 와요? 아들의 물음에 서연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안으며 말했죠. 조금 있다가 이야기해 줄게. 일단 밥 먹자. 식사를 마치고 서연은 아들과 단둘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직 어린 아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됐어요.
하지만 진실을 숨길 수는 없었죠. 밤 10시 민재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정미도 전화를 했어요. 서연은 모두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냈죠. 내일 오전에 서류 발송 부탁드립니다. 변호사의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오전 중으로 이혼 소장과 접근금지 신청서가 전달될 겁니다. 서연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별이 보였어요. 맑은 밤하늘이었죠.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아니,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서연은 처음으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해방감이었죠. 내일이면 민재와 정민은 서류를 받게 될 겁니다.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상관없었어요. 서연은 이미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정했으니까요. 그날 밤 서연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꿈도 꾸지 않는 깊은 잠이었죠. 새벽 공기가 창문 틈으로 들어왔어요. 상쾌하고 시원한 공기였습니다. 이사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서연과 아들이 새로 자리 잡은 곳은 서울 외곽의 조용한 동네였죠. 아파트 거실 창으로 작은 산이 보였습니다. 매일 아침 산 너머로 해가 떠오르는 걸 보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침묵이 낯설었습니다. 시끄러운 전화벨도 불쑥 찾아오는 방문도 없었죠. 그저 고요함만이 집안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고요함은 평온으로 바뀌었어요. 서연은 여전히 대학병원 영양사로 일했습니다. 출퇴근 시간은 조금 늘었지만 상관없었죠. 지하철 안에서 책을 읽는 시간이 생겼으니까요. 오랜만에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새 학교에 잘 적응했습니다. 친구들도 사귀고 축구부에도 들어갔죠. 방과 후엔 학원 대신 운동장에서 뛰어놀았습니다. 아이의 얼굴에 생기가 돌았어요.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서연은 베란다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죠. 작은 토마토와 상추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흙을 만지는 일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어요. 엄마, 나 친구들이랑 놀다 올게요. 아들이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은 돌아보며 미소 지었죠. 조심해서 다녀와. 저녁엔 집에서 먹자. 네. 아들이 나간 뒤 서연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서류를 정리했죠. 이혼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민재와 정민은 처음엔 발뺌했지만 증거 앞에서는 무너졌어요. 양육권도 재산 분할도 서연에게 유리하게 결정됐습니다. 접근금지 명령도 발효됐죠. 더 이상 그들로부터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그 적막함이 오히려 불안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당연한 일상이 됐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죠.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친정아버지였습니다. 서연아, 잘 지내니? 네, 아빠. 잘 지내요. 이번 주말에 엄마랑 놀러 갈게. 뭐 필요한 거 없어? 아니에요. 그냥 오세요. 전화를 끊고 서연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녁 준비를 시작했죠. 아들이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냄비에서 보글보글 소리가 났어요. 정겨운 소리였죠. 저녁 시간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볼이 발갛게 상기돼 있었어요. 엄마, 배고파요. 손 씻고 와. 밥 차려놨어. 둘이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들이 학교 이야기를 신나게 늘어놓았죠.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가끔 웃기도 했어요. 엄마, 요즘 웃어서 좋아요. 아들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서연은 젓가락을 멈췄죠. 그래. 네. 예전엔 엄마가 잘 안 웃었거든요. 지금이 더 좋아요.
서연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작게 웃으며 말했죠. 그래. 이제는 나를 지키면서 살 거야. 아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곧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행복해져야 한다고요. 식사를 마치고 둘은 산책을 나갔습니다.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도는 게 일상이 됐죠. 저녁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하늘 좀 봐요. 예쁘죠? 그러네. 정말 예쁘다. 서연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주황빛과 보라빛이 섞인 노을이 장관이었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여름의 끝자락, 선선한 바람이었어요. 그 바람 속에서 문득 제주의 바다가 떠올랐습니다. 파도 소리와 함께 들렸던 거짓말들. 하지만 이제는 아프지 않았어요. 그저 지나간 일일 뿐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들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해. 서연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죠. 이 손을 놓지 않을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는 지킬 겁니다. 집에 돌아와 서연은 일기를 썼습니다. 이혼 후 시작한 습관이었죠. 오늘도 평범한 하루였다. 아니,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안다. 누군가의 아내도 며느리도 아닌 그저 나 자신으로 사는 삶. 그리고 한 아이의 엄마로 사는 삶.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일기를 덮고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내린 동네에 하나둘 불빛이 켜졌죠.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불빛이었습니다. 서연도 그 중 하나였어요. 상처받고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선 사람, 스스로를 구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꿈을 꿨습니다. 넓은 들판을 걷는 꿈이었죠. 혼자가 아니었어요. 아들과 함께였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서 부모님이 손을 흔들고 있었죠. 따뜻한 꿈이었습니다. 에데, 에, 에, 에데, 에데, 에,